하셨던 분들한테 파워포인트로만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니까 그 기본서 과정을 안 하고 들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 2번부터는 아예 기본서 부분만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바꾸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칠판 이서를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쫓아서 쓰셔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혼자 나가도 여러분들이 못 쫓아오시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칠판 이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쫓아오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자,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6장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7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교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교재는 이제 그 송배전공학 책 기본서 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 그리고 전력계통공학, 발전공학 이 세 가지 책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책들은 뭐 저희 학원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발송배전 기술사를 준비하는 그 기본반 과정에서는 거의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조로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은 연구반 교재 쪽에 이것들을 이제 서브노트처럼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가 뭐냐면 레시피죠, 한마디로. 요리할 때 레시피를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보시면 조금 더 그 수월하게끔, 답안지를 쓰기 수월하게끔. 그래서 연구반 교재를 딱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서 6개월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6개월을 마스터하고 나서 연구반 쪽을 딱 보실 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지금 처음부터 하실 때 연구반 교재부터 보시면 좀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시면 또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7장 고장전류 계산입니다. 교재 부분 안 가지고 계시면 요걸 한번 보시죠. 이거. 제가 설명드릴 때 미리 요약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앞에 한 번씩 돌려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한 번씩 열어서 보십시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색깔이 안 칠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분 눈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건지 이렇게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고장 계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단락전류라든가 지락전류 계산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가장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력계통공학에도 중복이 됩니다. 여기 7장, 8장 여기 나와 있는 고장 계산하고 안정도 이 부분은 전력계통공학에도 중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전력계통공학에서 쉽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 고장 계산해 보시면은 7-2 삼상 단락 고장 저는 이제 그 고장 계산만 제가 프로그램을 한 10년 이상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뭐 수계산을 하거나 프로그램 돌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쓰고자 하는 부분들이라니 아니면 수계산으로 계산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삼상 단락 같은 경우는 평형고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계산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일어나는 사고들은 평형고장이 아닌 불평형고장이기 때문에 수계산으로 계산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쓰시오 뭐 이런 그 관연도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2001년도에 전력기술인협 페이지에 제가 기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1월인가요? 2000년도인가 2001년도 11월 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그거에 관련된 서브노트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오음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물론 P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음법은 이제 오음에 관련된 데이터 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뭐
R 플러스 JX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얘는 전압별로 값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154에 대한 온값 틀려지고 22,900에 대한 온값 틀려지고 440에 대한 온값 틀려지고 왜냐면 케이블은 온값으로 주어집니다. 케이블은. 왜냐면 DC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어떤 저항으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변압기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주어집니다. 뭐 100MVA 기준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5%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도 나눠지면은 R값하고 퍼센트 R값하고 퍼센트 X값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합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 여러분들 5%라고 넣지만 이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더라. 왜 이 부분이 나눠졌냐. 이런 그 감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고장전류 보면 감쇄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감쇄 부분이 2의 마이너스 R분의 L에 대해서 감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고장전류는 시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된다는 얘기죠. PU법은 어떤 기준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뭐 어떤 100MV PU 값으로 하게 되면 다 환산만 해주면 되는데 얘 값 같은 경우는 전압별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얘는 전압에 상관없이 그 값만 연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준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건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PU법은 이 값을 다 환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음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법과의 환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PU법하고 환산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PU법은 얘를 100분의 1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환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전력 개통공학에서 나와 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10 kV 자승분의 PZ라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오음값이 이렇게 주어지면 퍼센트 임피던스 값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킬로볼트고요. 얘는 P는 MVA입니다. 단위만. 이제 6.6이다 그러면 여기 6.6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6.6의 자성. 10이라는 건 이제 환산을 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계산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 이걸 이제 계산할 때 보통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I3S 삼상 단락줄로 해가지고 3S 삼상 뭐 쇼트 I1G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일선 지락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얘기죠. 요걸 이제 수계산을 계산하기 편하게 할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IN이라는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요거는. 근데 이 Z라는 부분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그냥 쓰면 되고 이 기준 전류를 그냥 쓰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I1G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려게 되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 때문에 대칭자표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대칭자표법에 의하면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배의 EA. 이런 값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편한데. 물론 얘도 지금 대칭자표법을 표시를 하게 되면 I3A 상에 대한 전류는 Z1분의 2A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니까 계산하기 편하겠죠.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을 나타내야 되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들으니? 삼상 단락전류가 클까요? 일선 지락전류가 클까요? 여기 밑에 변수가 많으니까, 변수가 많으면은 이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Z1하고 Z2는 같고요. 거의 유사하고, Z0 값이 커집니다. 영상 임피던스가. 그렇기 때문에 얘 2A를 다 각각 하나로 나누더라도 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얘 전체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줄어듭니다. 삼상 단락전류보다. 얘가 훨씬 크는데 얘 부분 같은 경우는 한 0.6배 정도 이상이 커진다는 얘기죠. 일선지락전류 값은 요 값의 한 0.6배 정도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값이 이제 보통 큰데 이제 이 영상 임피던스에 따라서 영상 임피던스에 따라서 얘 값이 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영상 임피던스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3 대칭자표법을 보겠습니다.
대칭자표법에서는 이제 대칭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제 전자유도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평상시 문제가 되고, 아니, 정전유도장에서는 평상시가 문제가 되고, 전자유도장에서는 지락고장시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고장전류도 평형고장이 있고 불평형고장이 있습니다. 평형고장은 불평형고장 두 종류가 있는데, 평형고장은 삼상 단락전류는 평형고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불평형고장 같은 경우는 일산지락전류라든가 이선지락전류라든가 성간단락전류 같은 경우는 불평형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벡터 연산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대칭좌표법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평형고장에 관련된 성분들을 여기 나와 있는 정상, 역상, 영상에 대한 성분을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하기 편한 방법으로 만든 게 바로 대칭좌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1960년도에 이제 지에서 개발해서 했는데 수계산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칭좌표법을 보면 대칭분 전류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진다. 여기 나와 있는 영상, 정상, 역상에 대한 전류로 나눠서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영상부터 나오죠? 정상 나오고 역상 나오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대칭분 전압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어디서 이렇게 대칭분 전압 전류를 대칭으로 나눠서 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계산한다. 이런 게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림이. 책에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삼상 단락 전류를 벡터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나누니까 각 상에 대해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이렇게 세 개가 원래 합쳐져 있는 거다. 그걸 세 개를 따로따로 분리하니까 이렇게 플러스 이거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정상분, 영상분은 0으로 씁니다. 정상분은 1로 씁니다. 역상분은 2로 씁니다. 또 따로는 0으로 씁니다. 플러스로 씁니다. 마이너스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상분에 대한 부분, 정상분에 대한 부분, 역상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발전기 기본식을 사용합니다. 7-4에서. 기본식. 왜 기본식을 사용하냐면요. 어떤 불평형 전류라도 계산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본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전류를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눴지만 여기는 임피던스를 나누는 겁니다. 똑같이.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를 해가지고 나눠서 계산하기 편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7-5 무부하 발전기의 고장 계산. 발전기 기본식은 아까처럼 여기서 나와 있는 대칭분은 평형고장 같은 이런 삼상 같은 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불평형고장 전류는 쉽게 계산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칭좌표법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어떤 불평형 고장 전류라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발전기 기본식을 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부하 발전기 고장 계산은 그 어떤 삼상 단락이든 일선지락이든 성간 단락이든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계산해내는 방법들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4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모든 고장 전류는 이 순서에 의해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외울 때 고대 발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고대 발전 키워드를 그럼 여기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고 뭘까요? 고장 조건이다 이거죠. 그럼 고장 조건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일선 지락 전류다. 예를 들어 일선 지락 전류다. 그럼 A상이 지락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지값하고 미지값을 여기다 정의를 해주셔야죠. 알고 있는 값이 뭐냐? 이 고장 조건에서. 그러면 회로도를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는 기지값을 쓰고 미지값을 씁니다. 그럼 기지값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기지값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대칭분에 대한 값으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대칭분에 대한 전압 또는 전류를 계산하는데 기지값에서 전류값이 많았다. 그럼 전류값부터 먼저 계산해가지고 전압값을 나중에 계산하면 되고요. 전압값이 많았다. 그럼 대칭분 전압값부터 먼저 계산하고 전류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나머지 일부 변수들을 계산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계산이 안 되는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발전기 기본식을 응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아까 여기도 순서가 어떻게 됐죠? 어떤 고장전류가 생겼을 때 고장전류에 대해서 대칭제표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기본식을 응용을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 순서대로 똑같이 계산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책을 읽어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고장 조건이다. 삼상단락이다. 일선지락이다. 고장 조건에 대한 기지값, 미지값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칭제표법에 의해서 대칭분에 대한 전압전류를 계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발전기 기본식을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불평형 전류라든가 이런 값을 쉽게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미지값, 이 값을 전압전류를 계산해내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컨셉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나중에 일선지락전류든 삼상단락전류든 쓰실 수가 있는데 그냥 기본서 규정을 보면 그런 흐름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흐름만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고장 조건이니까 기지값이 뭘까요? 그럼 여기서 기지값이 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값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미지값이 뭔지를 쓰고 해서 그 기지값을 이용해서 전압전류 값을 유추해내고 발전기 기본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미지값을 계산하는 과정들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회로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회로도가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기지값, 미지값을 여러분들이 유출하기가 힘드니까요. 회로도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바 발전기 고장 계산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고장 종류별 고장 조건이라든가 계산식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선지락이다. 예를 들어.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일선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하나 아닙니까? 임피던스가 하나니까 항상 영상 임피던스부터 씁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답안지를 다 그렇게 쓰니까. 영상 임피던스가 0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0부터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0부터 쓰니까. Z1부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누가 보더라도 이거 뭐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안 되니까. Z0 플러스, Z1 플러스, Z2가 나옵니다. 일선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하나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끝에는 이해가 나옵니다. 무조건. 일선지락 시에. 그럼 여기는 이제 Z0가 나오고 Z2가 나옵니다. Z0가 나오고 Z2. 지락 시에는 영상분이 항상 들어갑니다. 지락 시에는. 지락은 영상 전류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단락에는 영상 부분이 없습니다. 이걸 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락인데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이 A자승 마이너스 1이고 여기 A자승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공식이. 그럼 이선 지락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 요건 일선 지락 시의 전류값입니다. 이게 일선 지락 시의 건전상의 2A니까 I는 R분의 V니까 여기 I 값이네요. IB 값하고 요 이선 지락 시 여기 이제 전압값을 계산할 때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선 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두 개가 들어겠죠. Z0, Z2, Z1, Z2 그 다음에 Z2, Z0 Z1, Z1, Z0인가요? Z1, Z0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 개씩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Z0, Z2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 부분이 앞으로 오고요. 얘 부분이 이 뒤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이제 답안지를 외워서 쓰시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것들을 유추해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임피던스의 이제 계략값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게. (7-6) 임피던스 계량값. 송배전공학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계량값을 두 개를 설명드렸습니다. 인덕턴스의 계량값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아까 1번? 1번 뭐가 있었죠? 지금 한 시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까먹으셨네. 자기 2번 상호 3번 작용. 요걸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정전용량의 계량값도 똑같이 자기, 상호, 작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임피던스 계량값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차가도, 과도, 동기. X-2가 차가도, 과도, 동기 이렇게 나옵니다. 뭐 트랜지언트, 서브 트랜지언트, 뭐 그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또 나오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IC에 관련된 고장전류가 이번에 또 25점짜리로 나왔었고, 요 임피던스의 계량값을 묻는 부분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25점짜리로. 이거하고 응용된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 부분. 요 차가도 같은 건 한 20% 되고, 얘는 한 30% 정도 되고, 얘가 한 100 정도 됩니다. 100%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처음에 고장전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제한 요소가.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피던스가 자꾸 커진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고장전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고장전류는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되는 비율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2의 마이너스 R분의 L에 의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임피던스 값을 정확하게 넣어줘야지만 그 시간에 따른 감소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고,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요런 값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물론 회전기일 때, 정지기일 때 이거 다 틀려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은 정상하고 역상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영상 부분은 값이 틀리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일선지락전류에서는 값이 있어가지고 보통 삼상 단락전류보다 일선지락전류 값의 영상 임피던스가 크다 보니까 그 분모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값은 줄어듭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영상 임피던스에 따라서 일선지락전류가 삼상 단락전류보다 1.5배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유행을 하셔야 되고. 얘 값은 큽니다. 변압기가 같은 경우는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서 정상, 역상, 영상 값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영상 임피던스는 배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인덕턴스. 그 인덕턴스 값인데 인덕턴스는 배치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정전용량도 케이블 배치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30멜트인지 1심인지 아니면 편단을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저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케이블 트레이에다 놓을 때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전류 허용 개수들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응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험 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하실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3배에서 4배 정도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자기 인덕턴스, 자기 기로 인덕턴스, 뭐 도체에 대한 자기 기로 인덕턴스, 대지 기로 인덕턴스하고 대지 상호 인덕턴스, 뭐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나오죠. 그 값들이 뭐 2.4, 1.1, 1.3, 뭐 4.6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그 값들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 요거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영상 임피던스는 대지기로에 대한 인덕턴스, 또 대지에 대한 정전 용량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7 송전선의 고장 계산. 이제 실제로 이제 고장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대칭분 회로. 25점짜리를 그 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통에 이제 고장 계산하는데 이제 회로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칭분 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칭분 전압, 대칭분 전류, 대칭분 임피던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영상, 정상, 역상으로 계산했듯이 여기도 대칭분 회로니까 마찬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영상 회로. 그 다음에 정상 회로. 역상 회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그림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팁들이 나와 있는데 영상으로는 이제 단상전원을 인가를 해야 됩니다. 단상전원을. 단상전원을 인가해서 중성점 접지장을 뭐 하다 보니까 3배의 I0. 아까처럼 지락전류가 생기게 되면은 영상분이라고 했고 지락전류 IG는 3I0라는 그런 공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텐데 3I0가 나오고 뭐 여기 보시면은 영상 인덕턴스는 작용 인덕턴스의 한 4배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아까 인덕턴스에서 이게 자체에 대한 인덕턴스는 얘가 2.4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기로에 대한 대지 기로 인덕턴스는. 근데 여기서 옮기게 되는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1.1이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선일 때는 2.4-1.1을 해가지고 1.3이라는 어떤 작용 인덕턴스 값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3배 값이 나오는 겁니다. 2.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2.4가 있고 여기 1.1 있고 여기 1.1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영상분이다 보니까 영상분이 어떻게 되죠? 그림을 그리면은 위상이 다 똑같죠. 얘도 이게 다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2.4 더하기 1.1 더하기 1.1은 이게 4.6이 나오죠. 여기서 그래 2.4가 뭐고 1.1이 뭐고 1.3이 뭐고 4.6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이 바탕이 되려면 앞에서 인덕턴스 값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회선에 대한 영상 인덕턴스는 여기 지금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 여기 부분은 어떻게? 작용 인덕턴스의 약 4배. 이게 어떻게 4배가 됐냐? 계산해보면 4.6인데, 작용 인덕턴스가 아까 1.3이 나왔죠? 1.3에 계산을 하게 되면 한 3.5배 정도 나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4배라고 한 겁니다. 그럼 2회선이 됐을 때, 여기 1회선이 아닌 2회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2회선이 됐을 때는. 임피던스가 병렬로 되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얘도 2분의 1로 줄어드니까 2회선이 되게 되면 2배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크기는. 근데 얘 2배니까 3.5에 한 2배 되니까 얘는 한 7배 정도 커질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단자 정수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ABCD 요 표에서 이 두 가지를 병렬로 하게 되면은 임피던스는 2분의 1 ZY가 되고 어드미턴스는 2배의 Y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피던스 부분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2배가 되니까. 더 줄어드니까 얘가 더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줄어드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정상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하거나 역상회로 같은 거 계산할 때 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오냐면요. 문제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델타 변압기가 있고 여기 Y결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 또 Y결선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모터가 있죠. 여기서 사고가 났을게요. 이걸 이제 그 계산하는 겁니다.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한다든가 일선 지락 전류를 계산한다든가. 근데 일선 지락 전류에서는 이 영상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변압기에도 이제 영상 부분 회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상 회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영상 회로 부분이 여기서 끊깁니다. 이거를 변압기를 그리게 되면은 변압기에는 정상, 영상, 역상, 그러니까 영상, 정상, 역상분에 대한 회로를 이걸 그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I는 R분의 S에서 그걸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영상분 회로가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상분할 회로를 계산할 때는 여기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정상분이나 역상분을 계산할 때는 여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할 때 이제 영상회로를 할 때 여기 중성점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배, 3하의 제로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8장 안정도 법입니다. 이번에 안정도에서도 시험이 한 반반법이 나왔었고 또 뭐가 나왔었네? 제가 저번 주에는 알았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 실장하고 8장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니까. 8장 안정도. 좀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한 3달 동안 배우게 될 거를 한 2, 3주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학습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걸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스터디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본서에 대한 모르는 부분들을. 그래야지 여러분들 빨리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상세하게 그 수식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스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건너뛸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안정도 개요가 있습니다. 안정도란 무엇이냐? 그럼 안정도의 종류가 나눠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태, 동태, 과도, 동태니 명태니 저희가 먹는 그 생선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름이 틀려지죠. 꼬다리니 이렇게. 얘 그걸로 막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죠. 얘도 똑같은 겁니다.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 다 똑같은데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 정태는 가만히 있었을 때, 정상 상태에서 약간의 미소 외란이 움직였을 때 하는 부분이고, 동태는 거기에 AVR 효과를 고려한 부분, 조속기라든가 AVR 효과를 정태 때 고려한 겁니다. 과도는 이제 사고시입니다. 얘는 평상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때 저희가 정태 아니면은 과도 안정도 이 두 개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태도 보시면은 고유 정태 안정도, 동적 정태 안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서 정태 안정도 두 가지가. 여기도 과도도 마찬가지로 과도 안정도도 정태 과도 안정도하고 동태 과도 안정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은 교재에서는 정태하고 과도 안정도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태 부분은 크게 AVR이나 조속기 효과를 고려했는데 정태 안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고려가 되고 여기서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그냥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게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이제 유효전력은 전체가 다 상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효전력은 지역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PF 컨트롤, QV 컨트롤, 이제 전력계통에서 나와 있는데 이 주파수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나라 주파수가 지금 60Hz를 유지하죠. 그 발전기가 한 대가 발전기가 다 동기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 대가 주저앉기 시작하면 주파수가 무너집니다. 이게. 왜냐면 발전을 해서 주파수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발전기가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그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발전기가 더 과부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씩 무너지니까 작년 9월 15일 날 정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부하를 끄는 겁니다. 발전기가 발전을 못하니까 그만큼. QV 컨트롤은 뭐냐? 조상 연령에 따라서 바로 무효전력에 따라서 전압을 조정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국지적입니다. 얘는 국지적.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전압 강화가 생기는 모터 옆에다가 콘덴서를 달아두는 겁니다. 왜냐면 전동이 돌 때 무효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무효전력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거기다 콘덴서를 투입해가지고 전압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또 뭐죠? 앞에 나왔던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선로 충전, 이 시성분에 의해서
Q가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전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죠?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 현상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른 각도로 해석한 게 아까 뭐 저저파 축 비틀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발전기에 대한 부분하고 기계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맥락은 그런 식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좋다는 얘기죠. 위상각 안정은 위상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상각. 전압 안정은 전압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위상각은 위상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력 상차각 곡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에 대한 상차각을 가지고 몇 도 정도 됐을 때 전력을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PV 컨트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이게 전압값, P값에 대해서 P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전압을 얼마만큼 보내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그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압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붕괴가 되면 아무리 전력을 올려도 전압을 올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전압 안정도에서는 PV 컨트롤만 보는 게 아니라 QV 컨트롤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근데 QV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렇게 반대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전력계통공학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안정도 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게 전력계통공학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8-2 정태 안정도. 여기 얘기했던 정태하고 이제 동태 과도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8장에서. 정태 안정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무한대 모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답안지를 쓸 때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써줘야지 보기가 좋으니까. 이거 그냥 이거 쓰시면 두 줄에 쓰거든요? 그럼 두 줄에 쓰면은 눈에 잘 안 띈다는 얘기죠. 번호를 써가지고. 무한대 모선이 뭐죠? 사장님? 예? 무한대 모선이 뭐죠? 빨리 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내부 임피던스가 0이고, 이게 잘 안 외워집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다. 그리고 전압 ER은 그 크기와 위상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일단 써주셔야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그리고 세 번째, 극히 큰 관성정수를 가지는 용량 무한대 전원이다. 이건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쓰시니까. 근데 이걸 쭉쭉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두 줄 쓸 거 네 줄 씁니다. 일단. 너무 많이 쓴다고 좋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또 쓰고 난 다음에 이 빈 공간에다 그림으로 채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 모선에 그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발전기 쪽에서 뭐 EF, EG, 그다음에 변압기 있고 ER 해가지고 여기다 무한대 모선을 쓰는 이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 송전단 쪽이 아닌 수전단 측에 무한대 모선이 있는 경우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수전단 측에 송전단 측에 무한대 모선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경우도 한 번도 있습니다. P 플러스 JQR 해가지고 요걸 이제 계산하는 식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 뭐 벡터도 그려가지고 하나 둘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계산하시면 P는 X분의 ESER 뭐 사인 세타라는 물론 여기에 대한 그 동기 무한대 부분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런 공식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수전단 측이 무한대 모선인 경우란 얘기죠. 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예제에 이걸 증명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 PR분의 여기 X분의 QR은 뭐 VR의
기남을 증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문제였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증명하는 또 10점 내지 25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 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요거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 때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기화력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전력 상차가 곡선에 관련된 부분에서 동기화력이 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탄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과도한 정도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머리에 한번 좀 넣어놓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단 정도는 아까 그 정탄 정도하고 과단 정도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단 정도는 이제 전력 상차각 특성. 전력 상차각 특성은 뭐냐면 전력과 상차각에 대한 것들을 한 가지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죠. 근데 그 전력 상차각 특성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한 요소까지도 고려했다? 시간적인 요소까지도 고려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요소. 이제 과도한 정도 해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면적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단단법이 있습니다. 이번엔 단단법이 시험에 나왔죠. 25점짜리로. 근데 등면적법에서는 이제 시간적인 요소는 고려할 수가 없고요. 각도만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단단법이 바로 시간적인 요소까지도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정도의 전체적인 내역은 전력 상차각 특성을 시간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는데, 여기 해석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고장 중에 송전 전력을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전 전력. 이게 고장 전류 7장에서도 응용이 되고요. 8장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저기 나와 있는 건 P는 X분의 ES, 사인 세타에서 그 X값을 어떻게 계산해내느냐 그 내용입니다. 송전 전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달 임피던스라는 게 나옵니다. 고장준 전달 임피던스. 아까처럼 이렇게 개통이 있었다. 뭐 2회선이었는데 여기서 내부가 사고 났다. 그러면 여기 전달 임피던스를 가가지고, 왜냐면 아까처럼 여기 발전기가 있고 여기 모터가 있다 그러면 얘는 P는 X분의 ES, 사인 세타인데 요 ES하고 ER은 있는데 요 X값이 지금 변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에 따라서. 그 X값을 계산해서 얘가 안정한지 불안정한지를 판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X값은 고장전류에서도 나왔었죠. Z1,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제 전달 임피던스로 환산하는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죠? 얘가 아까 뭐처럼 보여지나요? 이건 뭐 2회선일 때, 1회선일 때 좀 틀려진대. 뭐처럼 보여지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로 보여진다? T형. T형 아까 배우셨죠? T형처럼 보여진다. 또 두 번째, Y. 이거 이렇게 늘려서 펼치면 Y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Y 데이터 이제 변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전에 애우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삼권선 변압기를 또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T형도 되고, Y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Y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이 임피던스도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임피던스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델타형으로 하게 되면은 델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T형 파형처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형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거 바뀌면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한 그 고장 값이 전부 다 요 값으로 하나로 환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델타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요게 뭐죠? Y죠? Y형을 지금 델타형으로 지금 바꿔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Y를 했을 때하고 델타를 했을 때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임피던스를 어떤 때는 3분의 1을 해줘야 되고 어떤 때는 3배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고장 중에 전달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하실 때 등가 임피던스 그립니다. 예.
딱 그려보면은 1선 지락시, 2선 지락시, 성간 단락시, 3상 단락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뭐 전류원이 있겠죠, 전부 다. 전류원이. 여기 이제 Z1이 있습니다, 다. Z1 값은 여기다 그냥 편의상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Z1. 순간 달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일선 지락시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임피던스가 하나씩 있었다고 그랬죠? 이걸 계산하면 Z1 플러스 Z2 플러스 Z0분의 뭐 3배 2회인데, 여기 보시면은 얘 부분, 여기가 이제 전달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Z1을 제외한. 요 Z1을 제외한 이 부분이 이제 전달 임피던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하는데, 1선 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니까 Z1 플러스 Z2 플러스 Z0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달 임피던스 ZF가 됩니다. 고장점에 대한 전달 임피던스.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선 지락이니까 임피던스가 2개가 돼야 되겠죠? 2개가 되니까 임피던스를 2개를 병렬로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Z1 플러스 나중에 여기 부분이 있는데, 요게 Z0 플러스 Z2분의 Z0, Z2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ZF가. 네, 2개가 병렬이니까. 병렬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그러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가 곱해지니까 요게 된다. 여기서는 Z1인데, 단락에서는 영상 임피던스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Z2가 되겠죠. 요게 Z2, Z0면은, 요건 Z2, Z0면은, 얘는 없죠, 아무것도. 얘는 Z2만 있죠. Z1 플러스 요 앞에 뭐 위에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요점만 보면 여긴 Z2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Z2가 바로 ZF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Z1만 있죠. 여기가 없죠. 그러니까 삼상 단락전류가 고장시의 고장전류가 가장 큰 게 이 값이 제일 밑에가 작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다 이런 값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고장전류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요? 안정도 측면입니다. 안정도 측면이니까 임피던스를 어떻게 보죠? 아까 X분의 ES, ER 세한테에서 이 X값을 보는 거니까, 이 X값이 적을수록 안정도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사고 시에는 더 가혹할 수가 있겠죠. 고장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얘 부분 삼상 단락 시에 고장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니까 고장 시에도 가혹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조건을 Z2를 뭐 10%로 놓고 Z0를 30%로 넣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Z2를 30%로 놓고 Z0를 10%로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거를 먼저 계산합니다. 요거를 많이. 근데 이렇게 해도 계산값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걸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가혹조건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책에. 뭐 할 때 가혹한 조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나와 있는데 요 값을 넣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0이나 30이나 30이나 10을 넣나 얘는 40이 나옵니다. 값이. 얘가 40이란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이 값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얘는 얘 값은 요걸로 똑같네. 7.5가 나오네. 7.5. 얘는 요거에 따라서 틀려져요. Z2가 10일 경우하고 Z2가 30일 경우. 예? 그렇게 나타내고. 얘는 없으니까 0이겠죠. 그러면 가장 가혹한 조건이 이게 0이니까 가장 가혹하겠죠.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가혹한 조건이 요 7.5. 그러니까 삼상 단락.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2선 지락. 다음에 성간 단락.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선 지락이죠. 여기 30이든 10이든 얘 사이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책에서는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1선 지락, 성간 단락, 2선 지락, 3상 단락 순으로 그 고장 시 가혹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라고 책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요걸 이렇게 쓰시나 이렇게 쓰시나 똑같은데 이제 대부분 답안지를 쓰시는 사람들이 답안지에 응용한 걸 요 값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값을 쓰셔도 되는데 만약 이걸 잘 모르시더라도 이 값을 쓰셔도 순서는 안 바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원칙은 맞습니다. 왜냐면 영상 임피던스가 얘보다는 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해서 써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다라는 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가 고장 임피던스는 뭐 고장점에 병렬로 삽입한 것과 같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요. 회전체 운동 방정식. 시간 관계상 조금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동기계 운동 방정식 가지고 동일 방정식을 계산하는데 요거는 뭐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8-5 등면제법 과도 안정도 계산 여기는 이제 그 면적을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등 면적. 그래서 2기 계통이 있다가 사고가 났다가 1기로 돌아왔을 때 어떤 피제로라는 기준을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이 이제 가속력이 생기는 거죠.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 때문에 요만큼의 면적이 내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탈락이 돼가지고 이게 2기 계통이고 얘가 사고 시 됐다가 1기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이 요거 부분인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요건데 요거만큼 사고가 났으니까 요만큼이 지금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한 부분은 빨리 보완을 해주지 않으면 얘는 발전기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사고를 차단해가지고 1기 계통으로 다시 돌아와주면은 요 면적이 회복이 되는데 만약 늦게 왔다. 그럼 면적이 여기 커지게 되겠죠. 그럼 얘가 면적이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필요한 부분을 다 공급하지 못했을 때는 얘가 무너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이제 등면적법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8-6 단단법. 얘는 어떻게 됐죠? 2기 계통만 적용이 됐었죠. 단단법은 2기 계통 이상의 다기 계통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얘 이번에 25점짜리로 나왔는데 사실 요것만 25점짜리로 나오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등면적법과 단단법을 비교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점짜리로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요것만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위상각 각속도, 출력에 대한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저는 이제 외울 때 위각, 출시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 나중에 안 외워질 때는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얘는 이렇게 출력은 이렇게 되고 이제 그림을 외우셔야죠.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외워가지고 써주셔야지만 점수를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써준다는 그런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 자체가 아니라 얘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0초가 넘어가게 되면 탈조를 하더라. 근데 요거에 대한 각도들을 보시니까 요거 90도더라. 등면적법에 대해서도 여기 보시면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 면적이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90도가 넘어가게 돼서 사고를 차단하게 되면은 이 면적이 부족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0.6초 이내에 사고 부분이 복귀가 되더라. 근데 왜냐면은 이 과도 안정적 부분에서 이런 시간들이 중요한 게 처음에는 안정이 된다. 이렇게 그 사고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정이 되다가 나중에 AVR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시 탈주해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면적상으로는 안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런 그 변동 때문에 갑자기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안정도 향상대책이 또 나와 있습니다. 8-6 향상대책. 이건 책에 딱 나와 있는 대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책에는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에 대해서는 5가지 내지 뭐 4가지로 써져 있는데 리전 충입기, 충입기 이런 정도로 이제 외워줍니다. 리액턴스 저감.
전압 상승, 전압 변동 억제, 충격의 저감, 발전기 입출력의 평형화, 뭐 이렇게 입출력의 평형, 뭐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 키워드는 리전 충익기로 외워졌지만은 여기에 대한 부분이 기준은 이겁니다.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이 리액턴스를 저감을 시키면은 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 수식 하나 가지고 안정도에서는 다 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이 나와 있는 안정도 부분이 아까 그 무한대 보선을 수존단축에 대한 대책으로 그 해석하는 부분이 이렇다는 얘기잖아. 리액턴스를 저감하거나 전압변동, 이게 억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도가 향상되겠죠? 충격의 저감이라는 거는 뭐냐? 아까처럼 발전기에 대한 그 입출력 부분에 대한 충격을 저감하는 거니까 TCBR이라든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저감을 해준다는 얘기죠. 발전기에 대한 부분을. 입출력의 평형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부분들이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충격의 저감이 이제 승합, 소극여자 방식, 중간조상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 소리액터라든가 개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충격의 저감은 보호계전기하고 고속도화로 했는데 얘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책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장 안정도 물론 이제 저번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아무리 자세히 설명드려도 어차피 또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때 가면 또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지우고 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오늘 아마 다는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은 부분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일단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음 주, 뭐, 다다음 주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지만, 1장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을 기본서 가지고 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이 기본서 책은 여러 번 찢어서 버릴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계속 보셔야지만, 전체적인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 그 머릿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 응용이 되시는 겁니다. 9장 이상전압인데요.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져온 거는 많이 써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이걸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상전압이 참 중요합니다. 7장, 8장, 9장, 10장 여기 부분이 송배전공학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이상전압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차장님 뭐죠? 이상전압하면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예. 예? 그리고 예? 개폐서제 또 그 정도? 중요한 게 이제 피레기도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이상전압하면 이제 피레기가 딱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직경례나 이런 그 유도례들을 방전하기 위한 피레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개폐서지도 마찬가지로 서지 업소가 있으니까 다 피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뭐뭐 때문에 이제 기승전결을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훈련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윤곽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동안 하는 부분을 요약해 드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을 좀 붙이셔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상전압에는 내부 이상전압하고요. 나누실 때 외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직경례 부분은 외부 이상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이상전압에 이제 직경례하고 유도례가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외우실 때도 이렇게 딱 구분을 져서 나눠주셔야죠.
내부 이상전압은 뭐가 또 나눠지냐? 이게 또 나눠지는 거죠. 말씀하신 개폐서지. 알고는 계시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는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형주파 이상전압.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9-2에 가면은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부 이상전압. 이 표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져서 뭐 조작 시, 고장 발생 시, 과도, 상형주파, 이게 개폐서지거든. 과도시가 어차피 이게 그냥 개폐서지입니다. 이게 상형주파 지상전압에 대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요걸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상형주파 이상전압에 뭐 문제점 6가지를 쓰시오. 아니면은 개폐서지 할 때 문제점 6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이 표를 외워주시고, 이거를 이제 써주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뭐, 변탄력 충분해, 변압기 단자 탈락, 뭐, 탈조 차단, 뭐, 여러 가지 부분. 저는 이제, 여기 상형주파 같은 건 어떻게 외웠냐면, 폐부자 012로 외웠습니다. 폐부자 01. 6개를 쓰라고 하니까, 페란치 현상.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발전기 부하 차단. 예? 자,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앞에서 다 배웠던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페란티가 뭐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뭐고, 물론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부분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1.2배, 1.3배, 1.79배에 대한 이상전압이 발생된다. 이런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요걸 나중에 기본서를 안 보신 사람들은 연구반 교재에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어떻게 계산된지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반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서 과정을 자꾸 반복해서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뭐 공진, 기본파 공진, 뭐 소리액터 1계통, 소리액터 2계통 병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는 좀 훈련들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그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저만의 방식이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앞에 목차만 가지고도 키워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외우시기 쉽게끔 순서를 바꾸십시오.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뭐 1번, 2번, 3번, 2번, 1번으로 외운다고 문제가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은 순서대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내부 이상전압에 대한 크기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하는데, 표로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저항접지, 유효접지네. 유효접지, 저항접지, 비접지 해가지고 이상전압 배수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2.8, 3.3, 4.0 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한 값이, 여기 계산하면 뭐 4.5배, 5.4배, 6.5배 정도 나오는데, 여기 뭐 1.05, 그 다음에 1.0, 1.1, 그 다음에 루트 2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요거를 A, B, C, D 했을 때 A, B, C, D에 대한 곱한값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표가 또 있습니다. 예?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표도 책에 보시면은 이런 표가 나올 겁니다. 이 표가 중요한 표구나. 여러분들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얘는 뭐에 대한 표다? 개폐서지에 대한 표다. 개폐할 때 서지가 발생하니까 그 개폐하는 서지 부분이 몇 배까지 발생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표다. 접지 방식에 따라서. 근데 상형주파 이상전압, 아까 여기도 나왔죠? 개폐 서지가 있었고 상형주파 이상전압이 나왔죠? 상형주파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적더라. 왜냐면 상형주파니까. 그러니까 개폐는, 조작시나 고장 발생시 이런 부분이 틀려진데 그런 팩타들이 들어가서 이런 만큼의 큰 크기들이 나오더라.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폐서지에 대한 부분인데, 개폐서지를 한번 다시 또 보면은 이제 투입서지하고 개방서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서는 그 기본서에서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연구반 교재 보시면은, 투입서지 때 E하고, I값,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반사, 부반사를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외우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준점에서 얘는 갔다가 올라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가고 얘는 뭐 다르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는 이제 개폐서지는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개폐서지는 투입 시보다는 개방시 또 부하회로 개방시보다는 무부하회로 개방시가 크게 나타난다. 이게 뭐냐? 결국 무부하 송전선로를 차단할 때 무부하니까 무부하 송전선로를 차단할 때 차단 시 개폐서지가 크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발전기가 있고 변압기가 있고 여기 차단기가 있고 여기 송전선로가 있더라. 이렇게 무부하 송전선로니까 이렇게 시성분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이렇게 차단합니다. 이렇게 접점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렇게 차단할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전압하고 전류값을 이제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제동작용이 있을 경우하고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제동작용이 없을 때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얘가 오픈이 되라 전류가 이렇게 되면은 전압은 위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전압은 EM이라는 이 전압이 요 양단에 EM이라는 전압이 걸려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얘가 얘 부분의 전압하고 얘 부분의 전압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얘는 죽었죠. 이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발전기에서 전원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전압이 위상이 흘러가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여기 죽었죠. 요 지점에서 죽었습니다. 왜냐면 전류의 0점에서 차단하니까 차단기가 전류의 0점에서 딱 스위칭을 해서 전류의 0점에서 차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전압이 양쪽에 EM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양쪽에. EM이 걸려 있는데 얘 쪽은 이제 선로 측이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 죽었으니까. 선로 측 전압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차단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얘는 조금 더 가서 이쪽에 가서 전압이 걸리겠죠. 이때. 요게 이제 요 발전기 측에 대한 부하 측에 대한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는 여기 EM하고 요 EM하고 두 개의 EM, 두 배의 EM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양단에. 그럼 얘가 그 극간을 견디지 못하고 두 배의 EM에 걸렸다는 얘기죠. 처음보다. 얘가 다시 재점을 한다는 얘기죠. 다시 이게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정기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아크가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부분이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달로기를 이렇게 제껴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아크는 계속 쫓아가죠. 얘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얘하고 얘 부분은 실제 전압은 여기 있다가 여기에 대한 선로 측 전압은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갔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이쪽으로 뚝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떨어졌는데 두 배의 EM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견디질 못하고 다시 재점호가 붙으니까 요거 이제 진동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진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진동하냐. 서로 양단의 전압이 어떻게 돼 있죠? 두 배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두 배만큼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EM에서 여기 양단이 2EM이니까 2EM까지 내려가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EM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또 진동하면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전압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얘 부분은 빨간색은 여기 이제 전압의 요 반대 극성이 또 갔을 때 또 올라갔는데 얘는 얼마만큼 올라가냐. 여기가 지금 2M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배가 진동이 되죠? 크기가? 여기 3EM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3EM. 여기 2M이죠. 4배가 생겼죠. 4배. 4EM이. 그러면 이 4배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4배가. 그러면 1EM에다가 4EM을 더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5EM이 됩니다. 5EM.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EM에서 마이너스 3EM, 마이너스 5EM,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EM,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11EM.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동작용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제동작용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진동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동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아크로 소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크로 소원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압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얼마까지만 올라갔느냐. 상규 대지 전압의 3.5배에서 4배 이하로 딱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뭐 5배, 뭐 7배, 11배까지 안 되고 최대 맥시멈 얼마라고요? 제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코로나 등의 제동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 시에도 상규 대지 전압의 지전압의 몇 배? 3.5배 이하 또는 최대 4배를 넘는 경우는 없다. 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애자의 절연을 애자가 어디서 나왔었죠? 2장에 나왔었죠? 애자의 그 개수를 선정할 때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 상규 대지 전압의 3.5배 이하를 넘지 않게끔 선정한다. 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서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여기에 나와보니까 아 이게 절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사고가 났을 때 개폐 서지가 나거나 할 때 그 서지 부분 때문에 피레기, 애자 이런 쪽에 다 관계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전체적인 걸 하나를 보고 나서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궁금하면 저 뒤에 가서 잠깐 보고 또 왔다가 하실 수 있게끔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직경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경내 유도례가 있는데 직경내 부분을 실질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크니까. 어떤 때 100하 정도의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번개가 많이 치거나 했을 때. 네온이 이제 할 때 AW 이론 해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하는 뭐 피레침에 대한 기준들도 틀려지고 수평 도치에 대한 그런 방식들도 좀 바뀌었습니다. IC 기준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건축전기 쪽에서 나오는데 발성교전 쪽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평 피레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쓰는 거는 옛날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시면은 직경례를 이제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충격 파형을 아까 얘기했던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BIL에 관련된 충격 파형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기준 충격 파형에 대한 정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IC 기준에 따라서 이제 틀려집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직경례에 대한 기준하고요. 개폐서지에 대한 기준하고 그 다음에 또 에 대한 기준들이 틀려진데 여기서는 이제 직경례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압에 대한 기준 충격 파형인데 전압에 관련된 기준. 물론 전류에 관련된 기준은 또 틀려집니다. 여기 전류에 관련된 기준.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야 되니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제 보실 텐데, 얘는 시간인데, 여기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파두장, 파미장, 귀하경점, 대리님, 파두장이 뭘까요? 예? 파두장이 뭐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전압전류 부분이 파두장이 머리 두자입니다. 앞부분이고 파미장이 꼬리 밑자니까 뒷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하 0점 말 그대로 0점인데 귀하가 시켰다는 얘기죠. 왜냐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얘 이제 귀하 0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준 충격 파형에서 전압이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충격 파형에 대한 그 시간이 얘가 파두장이고 얘가 파미장입니다. 얘는 전류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입니다. 얘가 파두장이고 얘가 파미장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이제 파두장을 정의를 할 때 90%하고 30%를 연결한 요 지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0점이 여기인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요 지점을 귀하 0점으로 주는 거죠. 왜냐면 30%하고
90호를 직선으로 연결한 지점, 요 지점을 0점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귀약 0점입니다. 근데 전압은 몇 프로? 30%하고 90%. 전류는 몇 프로? 10%하고 90%. 귀약 0점의 정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요거만.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IC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귀약 0점인데 10%고 얘는 90%다 이거죠. 요게 10%대고 요게 90%. 전체 이제 파고치에 대해서. 들어오는 파고치가 뭐 100kV가 될 수도 있고 50kV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파고치의 10%하고 90%를 연결한 지점이 요게 귀약 0점이 되는 거고 얘는 30%하고 90%를 연결한 지점이 90%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요 파고치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하고 요 귀약 0점하고 요 사이에 요 시간이 파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의 머리 부분이라는 건 아는데 어디? 30%하고 90%, 10%하고 90%인데 귀약 0점하고 여기 부분 여기가 또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지어서 여기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10%. 이게 파도장을 의미한다. 그럼 그 시간이 틀려지는데 얘는 1.2 얘는 8 그러니까 1.2니까 얘가 빨리 올라갔죠. 전압이니까. 전류니까 얘는 늦게 올라갔죠. 8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냥 파미장은 요게 몇 프로 감소될 때까지 몇 프로일까요? 사장님? 찍어보시죠. 몇 프로일까요? 50%. 예, 50%입니다. 50%가 감소할 때까지 요게 거리가 파미장이 되는 거죠. 근데 다 기준은 귀약 0점을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가 50 마이크로세크고 얘는 20 마이크로세크니까 얘가 훨씬 더 작죠? 근데 개폐서지로 가게 되면 이제 틀려집니다. 250 곱하기 500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커진다, 이게. 길이가 길어지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안에 이제 외래 부분에서도 직경내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내부래 쪽이 있습니다. 그 내부 이상전압의 개폐서지 말고도 다른 부분이 또 있는데 그때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은 또 서지 부분들이 또 틀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발성 배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은 보질 않고요. 거기 나오는 것도 SPD가 나옵니다. TVSS가 나옵니다. 서지 프로텍터 디바이스, 트랜지언트 볼티 서지 서프레서. 똑같은 용어입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어디는 IC에서 기준하는 부분이고요. 어디는 ANSI, IEEE에서 기준하는 용어고 똑같은 용어인데 용어만 틀린 겁니다. 그런 쪽에서 기준하는 기준들은 얘하고 좀 틀려집니다. 35 곱하기 500 마이크로 세컨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들이 좀 틀려진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답안지에 써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행파의 특성부터 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